지코노미 TV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시고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토부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었었는데요. 이제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 시군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원래 거래 신고는 예전에는 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면 되는, 매매의 경우 60일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직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아마 전월세 거래 신고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중개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보통은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통상 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대행해 주고요. 당사자 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자나 매도자,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쪽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시군구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구청 가서 신고한다 이건가요? 네,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도 내게 돼 있잖아요. 네, 기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지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지연 신고 안 했을 때 허위 신고 이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위 신고일 때 최대 500만 원이고 신고를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신고를 안 했던 거래한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연된 시기가 1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3개월을 넘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금액대별로 과태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조리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금액대가 있는 것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전세를 기준으로 하면 3억을 넘는 거래들, 그다음에 월세를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것부터 우선 1차적으로 대상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점차 확대될 거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시간을 두고 모든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걸로 읽히거든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매 거래 같은 경우들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을 매매한 거래가 우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요. 이 시군구청에 등록된 정보가 이제 광역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서울시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자료들이 다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국토교통부로 넘어가 있던 자료들이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인터넷에 열람되는 걸 통해서 보시는 거고요. 이 정보가 인터넷에 열람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정 시기를 두고 국세청으로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전월세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금 내는 사람이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전국의 전월세 주택이 한 69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전월세 거래로 찍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입자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그 확정일자를 받는 규모가 한 100여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한 500만 가구 정도는 지금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아직은 신고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정보가 순차적으로 다 공개가 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500만 호 이상이 이제 추가로 다 이제 소득이 잡히게 된다.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은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속내가 아닐까 생각은 또 들거든요. 18년에서 19년도 넘어오면서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 그동안 거의 과세가 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8년도까지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 개정을 하면서 19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19년도 소득부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연간 2천만 원 이하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월세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는 건지.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 83만 원 정도를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청에도 같이 등록을 해서 너는 8년 동안 이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집으로 등록을 했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등록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에는 월 33만 원의 월세 이상을 받고 계시면 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하게끔 지금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도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이 세법상에서나 건보료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장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일자를 통해서 확보된 전세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연초에 큰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임대를 주고 있는지, 얼마를 임대를 주고 있는지는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다 알 수는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부부를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그 다주택자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라라고 통지 안내문을 보냈었습니다. 이 통지 안내문이 이제 올 초에 나오면서 다들 이제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냐? 도대체 뭘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냐? 나는 집 밖에는 없는데. 왜냐면 그동안 세금을 내보신 적도 없고 대상도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고지서 받고 나서는 이제 상당수 많은 분들이 뭐 전향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또 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제로였던 거고요. 그 월세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난 세금 자체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감면이나 이런 것들 좀 받게 되면 한 11만 원 정도. 임대사업자 등록, 나는 8년 동안 계속 임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혜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거보다 좀 폭이 커질 거예요. 예상치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월세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한 50만 원에서 한 7, 80만 원 정도까지 대략 한 달치 월세 정도가 많은 분들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제 신고 안 하셔도 돼요가 되겠죠.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적발해서 매기겠습니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세금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도 이제 좀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자체는 그렇게 그까지 크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여파가 좀 훨씬 클 수 있는 부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가령 예를 들면 주부라든지 해서 소득이 별도로 없었던 분들, 그러니까 결국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의 직장보험에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거의 상당수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되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소득이 없었을 때는 안 잡혔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차량, 이런 것들이 다 점수로 환산되면서 건강보험료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세 증가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증가폭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금액이다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오거든요. 소득세는 한 번만 내면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보료가 얼마일 때 얼마 정도로 늘어날지. 우선 대략적인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부담은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에서 알아서 떼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0원이었다라고 친다면 지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적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몇십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거고요.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세, 이 임대소득세에 계산된 요 금액 세액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집, 땅 이런 것들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 그 다음에 차량을 배기량에 따라서 산정한 요 재산의 가치, 이런 거가 다 합산이 돼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재원, 그 세금을 통한 재원 조달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재원이 계속 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한 게 아닐까. 전국 전월세 주택은 692만 가구, 이 중에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가 187만 가구. 이 말은즉슨 50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입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는 올해 중에 개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한 하반기 말 정도에 시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법은 아니거든요.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정이 안 됐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개정될 가능성이 여대 야소의 전국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강행하자고 들면 금방 통과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법 하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임대차 3종 세트. 나머지 2개가 뭐죠? 임대차 계약
이 기존 계약에서 이제 2년을 채워서 끝난 상태가 되면 저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고요. 다만 요 제도 하나만 시행을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1년 더 있을게요. 그런데 그러면 연장은 할게요. 2년 동안. 그런데 대신에 저는 월세를 아니면 전세를 뭐 한 10%, 20%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같이 시행을 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한은 최대치로 5% 내로밖에는 못 올린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실 나머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같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전월세 신고제에 비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래 거래가 있었던 거를 신고만 안 했을 뿐인 거니까 그거를 신고하게 하는 뭐 이런 거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원래 신고를 했었으니까 그 범주에서 이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문제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큰 거부감은 없을 수 있는데 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고 가격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자체를 반영이 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내년에 시행이 된다 그랬을 때 혹시 걸림돌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원래 당초에는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보호되는 기간이 1년이었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년으로 늘려준 거거든요. 90년도에 이거를 올렸을 때 89년도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대인 쪽에서죠. 임대인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냐면 이후에는 2년 동안을 다시 임대를 놓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좀 못 올렸던 부분들을 89년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월세 그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불가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적용을 하는 순간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발표된 그 직전에 맞물려 있는 거래들은 대거 전세를 좀 월세를 확 올릴 수 있을 거거든요. 내년 말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전세가 월세가 올릴 보통 가능성이네. 아까 말씀드린 그 89년에서 90년 넘어가면서도 이제 그 직전 연도에 전월세 상승률이 한 7% 정도 내외였었는데 23%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올해도 만약에 내년 하반기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집값이 정상적으로 좀 많이 노멀한 수준에서 쭉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좀 상승하더라도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춰갈 수는 있는데 집값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계산상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집값이 좀 올라갈 때에는 전세로 살던 사람들도 내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멈추고 이제 세입자 생활 청산하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수요가 좀 분산이 되는데 지금 집값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다 오히려 전세로 눌러 앉으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임차인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게 되면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서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부담 이런 것들을 전세값으로 전가시키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전가가 이 제도에 있어서는 상한제가 같이 시행이 된 이후에는 어차피 전가를 시키기가 어렵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그 제도 시행 직전에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제도의 성패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또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이런 제도 집중해서 이제 집값 그 상승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지역 범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의 이점을 좀 줄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집값 안정에는 이 제도 자체는 분명히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도움이라고 하는 거의 정도 폭이 추측컨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집들을 다주택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제도 때문에 아니면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문제 때문에 추가로 막 투매가 일어나는 이런 정도까지의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추가로 사시려던 분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쪽 수요를 좀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단순히 신고를 하게끔 한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금과 건보료
이제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전세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까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잘 읽고선 가야겠네요. 맞습니다.